오늘은 삼국지 드디어 9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유비와 원술의 싸움,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서주를 점령한 여포, 세 사람의 꼬리를 물고 무는 뒤통수 퍼레이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이야기의 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포에게서 서주를 빼앗긴 유비는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러 갑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군웅으로서 누군가 다른 세력을 휘하에 받아준다는 건 상당히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 다른 세력을 잘 흡수하면 강성한 세력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고, 이 시대 상황이 늘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즉 뒤통수를 부추기고 뒤통수를 맞는 요소가 넘쳐나는 때였으므로 꼭 여포 같은 공인된 배신러가 아니더라도 남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비를 맞이하게 된 조조 세력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비가 진짜 욕심 없고 힘 없고 야망 없는 그런 짜바리 세력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나름 서주목도 한번 해보고 또 꽤나 이름난 세력인 원술이랑도 대치해봤을 만큼 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조의 입장에서는 유비를 아무런 의심 없이 걱정 없이 휘하장수로 받아들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시기에 무언가 고민이 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죠. 부하 직원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일단 회의를 열고 봐요. 이때 조조의 책사 정욱이 미래를 내다보고 한마디 합니다. 죽입시다. 사실 진짜 죽입시다 한 건 아니었고, 정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욱이 말하길 유비는 영웅의 재능이 있고 민심을 크게 얻었으니 끝내 남의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도모하자는 게 뭐겠습니까? 담그자는 거지. 세상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냥 던져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후 조조를 괴롭힌 큰 세력 중 하나였던 유비를 이때 죽이자고 한 건 정욱의 해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를 반대하며 말하길 이제 바야흐로 영웅들을 거두어 드릴 때인데 유비 한 사람을 죽이고 천하의 마음을 잃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오. 불가하오. 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얘네들은 그냥 자기 맘대로 하면 되지, 맨날 회의 열어놓고 옳은 말 하면 불가하오, 그렇지 않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딴지가 걸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반대를 좀 거세게 좀 해줘야 뭔가 추진할 맛이 나는 걸까요? 이게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하자는 건지 성군놀이를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조조의 성군 코스프레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유비는 조조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의 평균 인성이 그러하듯 유비는 곧 정욱의 걱정대로 조조를 배신하게 되고, 조조가 원소와 싸우자 원소의 편에 붙게 됩니다. 아무튼 이건 좀 나중의 일이고요. 유비를 받아준 조조는 한창 주변 지역을 정벌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협천자 이후였기 때문에 그 누구를 치던 명분은 충분했고 세력과 땅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을 쫙 둘러보는데, 서주는 방금 여포랑 유비랑 치고받고 하던 땅인지라 여전히 혼란스러운 탓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고, 북쪽으로는 강력한 세력인 원소가 거의 공손찬을 마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군을 할 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갈만한 곳이라고는 남쪽과 서쪽뿐이었기 때문에 만만한 남쪽으로 군사를 밀고 내려갑니다. 당시 조조가 진군하던 방향에는 이각 곽사의 친구인 장제의 조카 장수가 무리를 이끌고 있었는데, 삼촌 장제가 홍농 지역 부근을 점령하고 있다가 천자 확보 싸움에서 밀려서 남양으로 도망을 갔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이어받은 장수 또한 형주 남양군 완현에 주둔하면서 형주자사 유표와 손을 잡은 채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인 이각 곽사 장제의 자녀무리 장수의 세력은 조조와 맞서 싸우기에는 세력의 차이가 너무 컸고, 빠르게 형세를 파악한 장수는 깔끔하게 조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연희에서는 이 당시 장수의 책사로 있던 가후가 조조의 그간 행적으로 보아 어차피 질 거라면 빨리 항복하는 편이 나으니 항복하시죠 라고 장수를 꼬신 것으로 나오지만 정사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소설이란 얘기죠. 다만 이쯤 가후가 장수 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항복과 같은 큰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 의견을 냈던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추론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그죠? 뭐 사람도 안 죽고 아주 평화롭게 그냥 평범하게 뒤통수 맞을 일만 남았어요. 그쵸? 하지만 얘네가 누굽니까? 이 세상 인성이 아니다. 갑자기 장수가 배신을 때려서 조조를 공격했고 이 싸움으로 인해서 조조의 장자, 그러니까 조조의 큰아들인 조왕과 조카 조안민, 그리고 조조의 주요 장수였던 전위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갑자기 평화롭다가 왜요? 왜죠? 자, 이에 대해서 정사위서, 무제기, 그러니까 조조전을 보면 장제가 관중에서 남양으로 달아났다. 장제가 죽자 그 조카 장수가 그 무리를 거느렸다. 197년 봄 정월, 공의 군사가 완현에 이르자 장수가 항복했는데 그 뒤 이를 후회하여 다시 모반했다. 공이 더불어 싸웠으나 군이 패하고 날아온 화살에 맞았고 장자 조왕, 제자 조안민이 해를 입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자, 요것만 보면 갑자기 그냥 항복을 했다가 좀 후회되는데? 싸워볼 걸 그랬나? 하고 조조를 쳐서 멀쩡한 남의 아들이랑 조카를 죽인 천하의 나쁜 놈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장수는 진짜 나쁜 놈일까요? 그러나 항상 싸움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이번엔 반대편인 장수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위서 장수전에는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남쪽으로 정벌하여 육수에 주둔하니 장수 등은 항복을 하였다. 조조가 장제의 철을 받아들이니 장수가 한이 맺혔다. 조조는 장수가 기뻐하지 않음을 듣고 은밀히 죽이려는 계책을 짰으나 누설되어 습격을 당했다. 조조군은 패하여 두 아들이 죽었다. 장수는 돌아와 양성을 보호했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죠? 역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아는 거죠. 장수의 입장에서 보면 항복을 한 건 정치적인 판단이었는데 조조가 숙모한테 손을 대니까 화가 난 거죠. 아무리 인성이 개판인 삼국지 시대였다 하더라도 가족이랑 친척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뒤통수를 친 게 이해는 가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 숙모, 연희에서는 미모의 과부 추씨라고 설명하는데 실제 정사에서는 그냥 장제의 처일 뿐 무슨 성씨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조에게 꽤나 큰 패배를 안겨준 싸움의 원인이 된 사람 치고는 별로 소개할 게 없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제는 왜 싸웠고 왜 항복하려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싸우게 된 조조와 장수의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싸움 탓에 조조는 결국 장수 토벌을 포기했는지 미뤘는지 일단 동쪽에서 생긴 새로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일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길어진 싸움에 대해서도 장수전을 보면 조조가 몇 년 동안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조조가 원소를 상대로 관도에서 대치하자 장수 가후의 계책을 받아들여 다시 항복하였다라고 적음으로써 장수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조보다 세력이 약하긴 하지만 유표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래도 몇 년씩이나 버텼다 이 말이야. 내가 결국 항복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질 것 같아서 항복한 건 아니란 거지. 라는 식으로 적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달리 조조전, 즉 무제기를 보면 공은
군을 이끌고 남양군 무음현으로 돌아가는데 장수가 기병을 이끌고 나와 노략질을 하자 공이 이를 격파했다. 장수는 남양군 양현으로 달아나 유표와 합쳤다. 공이 부하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장수 등을 항복시켰으나 실수로 인지를 잡아두지 않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소. 내가 패한 이유를 알만하오. 경들은 이를 잘 살펴 지금 이후로 다시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리고 허도로 돌아왔다. 라고 기록하면서 조조의 입장에서는 장수에게 졌지만 뭐 큰일은 아니었고 나중에 또 까불길래 혼내줬다 정도로 적고 있습니다. 꽤나 재미있는 차이입니다. 어찌되었건 조조는 남쪽으로 진군하던 군사를 어느 정도 물릴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동쪽에서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원술의 황제 참칭 사건입니다. 원술은 황제가 조조에게 가기 전부터 칭황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195년 이각 곽사에게 고통받던 헌제가 장안을 탈출하던 시기부터 원술은 한왕실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고 평소 고관을 지내온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만큼 원소와는 달리 본가의 적자라는 혈통적 요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던 만큼 역시 이 다음은 나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품어왔습니다. 다만 원술을 제외한 모든 원술 세력의 부하들은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또 문제가 되는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류를 해왔고 원술도 완전히 멍청이는 아니었던지라 그나마 샘솟는 욕심을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196년 겨울에 천자가 이각 곽사로부터 도망치던 중 추격하던 부대와 싸워 패하자 이때다 싶었던 원술이 부하들을 불러서 또 회의를 엽니다. 원술은 지금 한나라의 유씨는 쇠퇴하였고 천하는 큰 혼란에 휩싸였소. 우리 가문은 4대가 모두 삼공을 지냈는데 이는 백성들이 의지하는 곳이오. 나는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민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니까 나 황제하고 싶은데 해도 돼? 를 둘러둘러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모두 모가지가 날아갈까봐 대놓고는 못 말리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옆에서 보던 염상이 총대를 메고 원수를 그냥 까버립니다. 옛날 주나라는 주나라의 조상인 후지거로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 덕을 쌓아 공을 세웠고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그 중에 3분의 1을 지배하여 은나라의 신하로서 복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명공께서는 대대로 번영하였지만 주나라 정도의 번영은 아니시며 한나라의 왕 비록 쇠약하였지만 은나라의 주왕처럼 잔폭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해요. 자, 요약하자면 네가 무슨 주나라 무왕처럼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한나라가 은나라 마냥 망한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황제는 황제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라서 원술은 뭐라 하지는 못하고 불쾌한 표정만 지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삼국지에서 회의는 뭐다? 아무 쓸모없다. 답정너다. 원술은 하고 싶은 대로 황제를 칭하게 되는데 이 참칭을 말리던 한 장수가 결국 지멋대로였던 원술에게 실망해서 그 세력을 데리고 원술 곁을 떠나니 그가 바로 손견의 아들 손책입니다. 하지만 원술은 손책이 떠나던 말건 나는 옥새, 그 먼 옛날 그 손견의 부인을 납치해가지고 얻은 그 옥새 있죠? 그 옥새도 있고 하니까 마침 장형이라는 자가 뽑은 점괘가 나를 다음 황제로 말하고 있다 라면서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중나라를 세웁니다. 이유가 참 만들어내면 다 이유죠. 정사에서는 원술의 참칭에 대해 건한 2년 한 해의 장형의 상서로운 징조에 의거해 마침내 분수에 넘치게 칭제하며 중가를 자칭했다. 구강태수가 회남윤이 됐고
공경백관을 두며 교회에서 천지의 제사를 지냈다. 라고 적습니다. 원술은 멍청하게도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하면서 세력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도 바보는 아닌지라 노력만큼 그 결과가 따라주지는 않았지만요. 라고 신랄하게 까고 있어요. 자, 원술은 일단 서주를 차지한 여포를 포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에 여포랑 약속했던 대로 우리 사돈이 되었으니 딸을 보내어 결혼식을 합시다 라면서 이 서주의 여포를 꼬셨고, 이 멍청한 여포는 딸이 황태자비가 된다지 않습니까? 신이 나서 딸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포의 옆에는 패국의 상 진규가 있었는데, 이 진규는 원술과 여포가 혼인으로 맺어지면 서주와 양주가 합쳐져서 장차 한나라의 되리라 생각해서 여포에게로 가서 여포가 원술을 등지도록 설득합니다. 조공이, 그러니까 조조가 천자를 봉영해 국정을 보좌하고 그 위령을 세상에 드날리고 장차 사해를 정벌할 것이니 장군께서는 의당 그와 함께 힘을 모아 계책을 세워 태산 같은 안녕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금 원술과 혼인을 맺으면 천하에 불의의 이름을 덮어쓰게 되니 필시 누란지위, 계란으로 쌓은 누각과 같은 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팔랑귀에 자기 일신의 안위를 지독하게 여기는 여포는 이 말에 다시 손바닥 뒤집듯 홀랑 넘어갑니다. 여포는 유비에게 가기 전에 4차례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장막과 만나기 전, 그러니까 원술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점, 물론 사실은 받아줬지만 본인이 깽판치고 주변인을 막대해서 쫓겨난 거지만 아무튼 받아주지 않은 일에 원망을 품고 구질구질하게 이미 혼삭길을 떠난 딸을 뒤쫓아서 되돌아오게 하여 혼인을 끊고 결혼하자고 한 원술이 보낸 사자 한윤을 잡아다가 조조에게 보내버립니다. 조조는 당연히 황제를 참칭한 원술이 적이었고 잡혀온 한윤을 죽여버리고 여포에게 좌장군의 벼슬을 내립니다. 그리고 벼슬에 신이 난 여포는 이로써 원술과 싸울 마음을 먹게 되고 원술은 결국 고독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원술은 백성들이 굶어서 서로를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를 일삼는데, 이에 대해서 정사에서는 황제를 칭하고는 음란하고 사치함이 더욱 심해져 첩이 수백을 아우르며 비단을 두르지 않는 이가 없었고 쌀밥과 고기 반찬에 질려하나 자신의 밑 사람들은 굶주리며 고달픈데도 구제함이 없었다. 이로부터 재물이 다 없어졌기에 자립할 수 없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망해가던 원술은 꿀물을 찾게 되는데 갑자기 웬 꿀물이죠? 무슨 소린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